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2%, 코스닥 지수는 14% 추락했습니다. 언젠간 회복한다고 해도 이른바 B2 개미들은 당장 강제 청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 경제로 옮겨가는 걸 막기 위한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공습을 받은 다음 날 제3국을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연락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고 했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고 이란은 물밑 협상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안개 속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 수위를 높이자 이란은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 군함을 격침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란이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과 관광객들의 탈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로를 이용해 인접국으로 가거나 제3국을 거치는 우회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 필사의 탈출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CIA의 물밑 협상을 요청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전 논의 보도에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 환율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2% 넘게 떨어지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를 넘어선 낙폭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한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사태 장기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백악관은 핵 보유를 선언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이곳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작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이제 막 전쟁을 시작했을 뿐이지만 이미 끝장난 상태라며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세계 최강의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함께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But when you add the Israeli Defense Forces, a devastatingly capable force, the combination is sheer destruction for our radical Islamist Iranian adversaries. They are toast, and they know it. 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방어력은 향상이 되고 있지만 이란의 공격 능력은 약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작전 강도를 높이고 있고 계속 그렇게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공격 드론 발사 횟수가 이 전쟁 첫날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란의 전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Iran's theater ballistic missile shots fired are down 86% from the first day of fighting. And their one-way attack drone shots are down 73% from the opening days. 네, 또 미군은 원거리 타격 중심의 대규모 공격을 해왔는데 이란 상공에서 정밀 타격으로 작전을 전환하고 있다면서도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이건 정책 결정자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이 미국보다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 단언하면서 미국은 필요한 만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되는 군사작전 기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4주라고 말했었는데 이 4주나 6주일, 8주일 혹은
3주로 단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길어진다는 건지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미군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 군함을 격침한 사실, 이 내용도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하루 전 인도양에서 미군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함을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 국방부가 오늘 공개한 이란함 격침 장면입니다. 이미 공격을 받은 듯이 불이 붙은 군함 한쪽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이후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인근 인도양 남부 해역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가 폭발 뒤 침몰해 지금까지 최소 8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 해군이 어뢰를 이용해서 함정을 공격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nstead, it was sunk by a torpedo. Quiet death. The first sinking of an enemy ship by a torpedo since World War II. 네, 아이리스 데나는 지난달 말 인도 남부에서 진행된 다국적 해군 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이란 부대 지휘관도 사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죠. 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란 공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레빗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He did speak to Kurdish leaders with respect to our base that we have in northern Iraq. But as for any report suggesting that the president has agreed to any such plan is completely false. 네, 레빗 대변인은 또 이란의 차기 지도자 문제에 대해서는 하메네이의 아들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있지만 현재 누가 권력을 장악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검토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 작전 계획의 일부는 아니라면서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선택지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이번 이란 공격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관련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전황이 달라질 조짐이 있는 걸까요?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CIA에 물밑 협상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다 당장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 다음 날, 이란 정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접촉을 시도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종전 조건을 논의하자고 CIA에 제안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익명의 중동 그리고 서방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모두 당장 전쟁을 끝내고 외교적 퇴로를 찾을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의 제안이 진정성이 있는지, 특히 이란의 지도부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들이 실제로 협상 권한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제안을 무시하고 이번 기회에 이란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며 공격을 계속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의 비공식 협상서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하메네이 사망 후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SNS에 글을 올려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하마드 모흐베르도 이란은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그들은 대화를 원한다. 나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미국이 쿠르드 쪽을 앞세워 지상전까지 검토하는 가운데 군사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이란의 물밑 접촉 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이런 소식의 영향일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입니다. 국제 유가도 그나마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물류 차질은 여전해서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뉴욕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는 일단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다음 날 이란이 제3국을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금융파생 상품 중개 회사인 IG는 시장은 이란 사태가 4, 5주씩이나 계속되기를 원치 않는 만큼 뉴욕타임스 보도는 모두가 바라는 내용이지만 믿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유가는 소폭 상승에 그치며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도 촉발되면서 전날 장중 1,50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뉴욕장에서 1,463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란 군함 20척을 침몰시켰다고 발표한 것도 상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증시 상승세와 유가 그리고 환율 안정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Investors understand and know that President Trump keeps a really close eye on the stock market, and he will calibrate his actions and pull back or go further based on the reaction of the stock market. 하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있어서 물류 차질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여러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인 알루미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물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5.1% 오른 톤당 3,418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재련소를 운영하는 알루미늄 바레인 BSC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차질로 계약 이행이 어렵다며 선언하고 출하를 중단했습니다. 카타르 국영 알루미늄 업체는 이미 생산을 감축했고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생산 업체는 고객사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역외 재고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가 풍부해 전기가 많이 드는 알루미늄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물류 병목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에 중동 재련소들의 불가항력 선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를 차지하는 중동산 알루미늄의 수출과 반입이 동시에 악영향을 받으면 자동차와 항공, 방산, 그리고 건설 산업 분야로 충격파가 차례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유조 선단을 운영하는 중국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는 UAE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 항만 운항의 신규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또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등 다른 글로벌 대형 해운사들도 중동 해역의 운항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점점 파급 효과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현재 있는 우리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설렘을 안고 떠난 여행은 악몽으로 변했고 한밤중 폭격 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렘을 가득 안고 떠난 여행은 한순간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동창들과 두바이로 여행을 떠났다가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공항이 모두 폐쇄돼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숙소 인근 코앞에 있는 강 건너편에 미사일이 떨어진 걸 목격한 뒤 쉽사리 잠도 들지 못합니다. 저거 드론 아니야? 그러면서 지시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쾅 하더니 그냥 이게 우리 호텔에도 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지 사실요.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 무산담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한밤중 울린 폭격 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계속된 이란의 봉쇄 위협에 해협은 평소와 달리 텅 비었습니다. 이제 12시 경인가 그때 저희들이 자가가 폭발거리에 전부 다 일어났죠. 이래 창문이 흔들리고 하니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인접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할까 두려움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시는 분들은 사실 뭐 생업도 여기에 달려있고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학업도 그렇고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걸리는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단기 체류자는 모두 4천여 명. 이를 포함해 중동 13개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모두 2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발이 묶인 선박에 우리 선원 18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수부 자료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는 우리 선박 26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144명을 포함해 선원 597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외국선에도 우리 선원 42명이 승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수부는 선사 선박과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 사태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골프 선수들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두바이에서 전지훈련을 하다 고립됐던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유현조, 서교림 등 선수 10여 명은 타이완을 거쳐 어젯밤 10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들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실이 알려진 뒤 훈련을 멈추고 주로 숙소에서 대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두바이 도심과는 다소 떨어진 곳이었음에도 폭발음이 자주 들렸고 또 식사 중에도 하늘에서 미사일이 목격됐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에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사태 장기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끝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유관부처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할 회의에선 이란을 비롯한 현지 상황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등의 보고가 우선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동 지역 내 우리 교민과 파병부대 장병 등 국민 안전 대책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국내 주가 지수 폭락 등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고유가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중견 기업의 피해, 그리고 에너지 수급과 해상 물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만큼 관련 대책 또한 테이블에 오를 걸로 관측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첫 공습 다음 날 예정됐던 순방에 나선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에 각각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주도로 매일 상황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도 순방 기간 국가안보실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과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영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청와대 내 경제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은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별도로 만나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제 우리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2% 넘게, 코스닥 지수는 14%나 폭락했습니다. 둘 다 역대 최대 하락률이었습니다. 9.11 테러 당시마저 넘어섰는데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이란 사태로 촉발된 중동발 충격에 코스피는 3% 하락한 채 장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선물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6%가량 하락하면서 자동 매도 주문을 멈추는 사이드카가 이틀 연속으로 발동됐고 더욱 커진 낙폭의 지수는 장중 8% 넘게 하락하며 20분 동안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코스피는 12% 넘게 내려가는 등 낙폭이 커지면서 5,09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9.11 테러 당시를 넘어서 한국거래소가 지수 낙폭을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 기록으로 이틀 동안 하락한 코스피는 20%를 넘겼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 하락해 1000선을 지키지 못하고 978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한때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전쟁 위협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7만 2,200원과 84만 9천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방산과 정유, 조선 관련주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다 보니까 정유주는 갖고 있는 원유 재고, 이 재고에 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과정에서 낙폭이 같이 커졌다. 기관은 5,800억 원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순매수와 순매도로 오간 끝에 700억 순매수로 장을 마쳤고 외국인 투자자는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주가 전환 시점에서 중요한 지표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장 후반에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동성이 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환율 역시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장중 1,500원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지금은 다소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1,460원대로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역시 국제유가, 그러니까 사태의 장기화 여부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새벽 한때 1,506원 8전까지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 장중 1,500원을 넘었습니다. 그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5조 6천억 원 순매도를 기록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진 점, 거래량이 적어 변동폭이 큰 야간 시장의 특성이 겹쳤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 출장도 잠시 미루고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달러가 풍부하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경제부총리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외적인 충격 변수가 또 빨리 안정을 찾으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외환 보유고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한 4천억 불 넘는 수준이지만은요. 우리 민간까지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외화 자산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딴 당국자의 발언도 큰 효과를 못 미치며 주간 거래에서 환율은 장중 1,480원대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 경제 규모 순위는 12위, 원유 소비량은 7위입니다. 결국 경제의 원유 의존도가 일본이나 미국의 2배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앞으로 환율 향방은 국제유가, 즉 사태 장기화 여부에 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 지도부에게도 자금줄이 끊기는 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인 전망은 한 달 안에 이 사태가 좀 진정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환율의 상단은 한 1,520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단기에 이란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유가와 환율은 당초 전망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내수 악영향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하면서 국제시장 브렌트유 가격을 상반기 평균 1배럴에 65달러, 하반기 63달러로 봤는데 사태 이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80달러가 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원유 구매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내 공급망 기금 비상 대응반을 가동해 중동해 지역으로부터의 원유 구매 자금 지원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로 인한 피해 기업이 생기면 자금 소요를 파악해 필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 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와 화학 제품, 소재 장비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 안보 품목의 수입 동향과 대체 가능성도 점검했습니다.
에너지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국내 수급 관련 특이 동향은 없고 IEA 기준으로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해 수급 위기 대응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의 박찬대 의원을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낙점했고요. 국민의힘은 2030 청년 인재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대 교체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치권 분위기 황보혜경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2호 단수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시장직에 도전하는 3선 박찬대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 박찬대 후보 입장해 주세요. 정청래 대표는 박 의원을 직접 호명한 뒤 당의 상징 파란색 점퍼를 손수 입히며 친밀감을 과시했습니다. 한때 당권 경쟁을 했던 두 사람이 당대표와 광역단체장 후보로 다시 나란히 선 겁니다. 인천을 열어갈 적임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도시입니다. 박찬대 후보가 그 적임자로 모자람이 없다는. 박 의원은 민주당의 수도권 첫 후보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에서부터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서 승리를 견인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권 인사들도 출마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정원호 성동구청장, 3선 구청장 임기에 마침표를 찍었고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직을 내려놓고 경남지사 출마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다짐하고 부당한 관행과 선을 긋는 공천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분주한 모습입니다. 세대 교체를 기치로 인재 5명을 전격 영입했는데 1989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모두 2030 청년들입니다.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 부딪히며 풀어오셨던 분들이십니다. 당내에선 젊은 현역 의원들을 향해 지금이 나설 때라며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 내홍 속 윤희숙 전 의원이 보수 정치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오세훈 시장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로 선수를 교체할 때입니다. 경기지사직에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0일까지 공천을 매듭짓고 서둘러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세대 교체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당내 갈등 관리가 변수로 꼽힙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이어 노골적인 사퇴 압박까지.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퇴에도 타이밍이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사퇴를 넘어 탄핵 추진 움직임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 검찰이 장난쳤다고 말했다는 시민언론 민들레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증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건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록으로 정치검찰이 획책한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적극 호응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천인 공노할 일로 법 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거들었습니다.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흡수한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2일 본회의 접수, 4월 내 마무리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더 뛰어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회유, 협박, 조작 기소한 게 그대로 드러나. 검찰을 향한 법여권의 화살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고스란히 꽂혔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가려내지도 판단하지도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법여권 강경파는 조희대 탄핵 공청회까지 열어 이미 탄핵 소추안을 마련해뒀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민주당은 의원들 개별 의견일 뿐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3법 처리를 속수무책 지켜보다 뒷북 저지총력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며 거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SNS는 스스로 방탄에 목을 매는 거라면서 사법체계 정당성을 뒤흔드는 중대한 정치적 행위이자 비열한 선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 회피를 넘어선 위험한 선동행위를 멈추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역시나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나란히 구속됐죠. 뒷북 논란이 컸던 수사가 이제는 정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찰은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며 1억 원 처리 방법을 논의하던 녹취가 공개된 뒤 60여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전시 의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강 의원이 압수수색을 대비해 깨끗하게 집을 치워놓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고, 김전시 의원 역시 의혹 제기 직후 SNS를 탈퇴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런 부분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온 가운데 경찰은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이들을 상대로 1억 공천원금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에 쓴 건 아닌지, 전 사무국장에게 실제로 금품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김전시 의원이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받은 뒤 쪼개기 후원 등의 방식으로 다시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김전시 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정치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이틀 연속 김 의원을 소환해 차남 관련 의혹과 김 의원 본인에 대한 의혹 등을 조사했는데 제기된 의혹이 13개에 달하는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가 힘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 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보통 때처럼 하지 못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선 건 당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이후 무죄가 나왔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다시 유죄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의 또 다른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2-1부에 배당됐습니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공통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양형은 크게 엇갈렸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두 곳이 모든 항소심을 맡게 된 만큼 보다 통일성 있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오늘 오전 현지로 출국합니다. 반도체 생산 조정으로 1월 전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3% 감소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규모가 3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융자 신규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은 뒤 제출한 개선 계획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못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의 경영 개선 요구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첫 석 달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직은 대기질이 무난하지만 점차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대구와 경북 등 남부지방도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는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에 최대 15cm 이상, 영서에도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경기 북부와 충북 북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9도, 대구는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과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온화하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오전부터 그치겠고 이후 주말에는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 수위를 높이자 이란은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며칠 안에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 군함을 격침한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란이 오래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의 탈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로를 이용해 인접국으로 가거나 제3국을 거치는 우회 항공편을 이용하는 등 필사의 탈출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 CIA의 물밑 협상을 요청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전 논의 보도에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 환율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 수위를 높이자 이란은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암만 도심에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이 요르단 상공에 날아든 겁니다. 요르단군은 즉각 요격 작전에 나섰고 영국도 F-35 전투기를 지원했습니다. The government and the army, they are working so hard actually to keep the country very safe. But the situation in Middle East is really very dangerous in these days.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 발사 기지와 방공 시설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을 벌였습니다. 핵무기 부품을 비밀리에 개발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에선 B-52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출격했고 B-2 스텔스 폭격기도 이란 혁명 수비대 시설과 무기고 미사일 개발 복합단지를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פועלים על פי תוכנית הלחימה הסדורה בתיאום ובשיתוף פעולה הדוק עם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יש לנו עוד מטרות ויעדים רבים. 이에 맞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중동 내 모든 군사 경제 인프라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수십 발로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 등지의 여러 군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텔아비브의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면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예루살렘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또 이란 미사일이 중동 내 최대 미군 시설이 있는 카타르 알루데이드 기지도 타격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교전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면서 중동 정세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공습 이후에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우리의 기지와 관련해 쿠르드 지도자들과 실제로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촉이 이란의 체제 전복을 위해 미국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이 그런 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지부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주변국 미국 외교공관과 또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미국 대사관입니다. 지붕 일부가 무너지고 연기로 내부 공간이 오염됐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특히 대사관 건물 최상층에 있던 CIA 지부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사우디 정부는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 건물이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대사관 내에 있던 CIA 지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드론 공격을 받은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재 미국 영사관 인근에서도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모두 진화됐습니다. 이라크 북부 에르빌에서도 미국 영사관을 목표로 이란 드론 여러 대가 공격했지만 건물을 직접 타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주변국 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4일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 등지의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시설이 있는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도 타격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카타르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렇게 이란 전쟁이 격화하면서 누가 더 많은 미사일을 가졌느냐는 이른바 재고 싸움도 중요해졌습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60억 원어짜리 요격 미사일을 쏟아붓는 극심한 불균형 속에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이란과 대리 세력들이 쏟아낸 폭격은 1000번이 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 최대 규모의 충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의 성격은 이른바 가성비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이란이 날리는 저가형 드론은 한 대에 고작 3천만 원이지만 이를 막으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쏘는 요격 미사일 한 발은 무려 60억 원입니다. And we're now in a race, and that race is about the interceptor stockpiles for the missiles across the region in the US and Israel versus the stockpiles of missiles and drones by the Iranians. 지금까지는 우방국과 힘을 합쳐 잘 막아내고 있다는 평가지만 재고 고갈 경고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속도라면 일주일 안에 걸프 지역의 방공 미사일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태가 급해지자 미 국방부는 무기 보충을 위해 74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6일 주요 방산업체들을 불러 생산량 확대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백악관과 방산업계의 긴박한 움직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By the way, we have massive amounts of ammunition. We have the high end.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타이완 등 다른 지역 수요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무기 창고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누가 먼저 빈 창고를 드러내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잔인한 소모전. 중동 하늘은 이제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거대한 경제적 자산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을 비판하면서 중동 문제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걸프 국가들도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은 중재자로서의 행보를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恢复对话谈判，维护中东地区和平稳定，中方愿为此继续发挥负责任大国作用。 왕이 외교부장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들과 잇따라 통화하고 중동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중동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걸프 국가들 역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This conflict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could only be resolved on the negotiating table. There is no other way. 미국이 전쟁에 나선 사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키워가는 중국은 군사 행동을 규탄하면서도 딱히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2달 동안 중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지도자를 잇따라 제거했지만 역시 비판 성명이 다였습니다. 여기엔 중국의 실용주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이란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긴장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미국이 중동에 깊이 개입할수록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중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침략 행위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다고 비판하고 핵 개발에서 이란과 협력하는 북한도 미국을 비판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이 북한 같은 다른 핵 개발 국가에도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네, 이런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발이 묶인 한국 선원도 18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형 선박 여러 대가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곳에 머무는 우리 선박은 26척. 사실상 통제 상태인 오만만 해도 14척이 있습니다. 이곳 일대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은 18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선박 공격도 인접국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은 경고를 무시한 선박 10척 이상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컨테이너선 한 척이 원인 모를 발사체를 맞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조선 호송 작전을 예고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재국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오만의 교민들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좀 사태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도 잘 연락 소통하고 있고. 하늘길 역시 녹록지 않아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 오만까지 육로로 넘어온 뒤 일단 무작정 공항에 대기하는 이용객도 여전합니다. 세계 에너지의 핵심 수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인근 지역 교민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번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주요 지역에 단체 관광객들을 보내던 여행사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허브 공항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도 마땅한 한국행 직항 노선을 탈 수 없는 상황에서 제3국을 거치는 우회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들의 탈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항 건물 너머로 검은색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두바이 국제공항의 모습으로 당시 전면 중단됐던 항공기 운항이 최근 일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와 한국을 잇는 직항편이 모두 끊겨 현지에 발묶인 단체 여행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항공편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녹록지 않을 경우에는 육로 이동을 통해 인접 다른 국가를 통한 이동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여행사들은 제3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의 빈자리를 수시로 확인하는 예매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하나투어 패키지 여행객 40명이 우선 현지 시각으로 4일 새벽 UAE 국적기인 에미레이트 항공기를 타고 타이완 타이베이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 여행객 30여 명은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에미레이트 여객기를 예매해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각 경유지에서 하루 묵은 뒤 인천으로 출발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오드투어 역시 타이베이와 하노이, 광저우 경유 항공편을 확보해 여행객들의 귀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편을 찾지 못해 귀국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대부분 여행사는 추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방침을 세워뒀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UAE 정부도 체류 중인 여행객들의 숙박 비용과 식비를 무상 지원하라는 행정명령을 관내 전체 호텔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바이편 여객기 결항을 오는 8일까지로 연장한 대한항공은 정부와 관계기관과의 논의 등을 거쳐 운행 재개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3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3박 4일간의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사태와 관련한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중동 지역 내 우리 교민과 파병부대 장병 등 국민 안전 대책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상황과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파급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SK 등 기업 관계자들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번 논의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이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전략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인근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3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설특검이 오늘 수사를 종료하고 최종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앞서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현직 대표와 회사법인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가 사이코패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모 씨가 두 번째 사망자와 범행 전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맛있는 배달 음식점을 알고 있다며 남성에게 함께 방을 잡아 술을 마시자고 제안합니다. 또 숙취 때문에 자다 일어났다거나 숙취가 많은 편이라 술을 별로 못 마신다며 거듭 숙취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고 약물을 탄 숙취 해소제를 건네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상황. 이뿐 아니라 챗GPT에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검색하는 등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둔 경찰의 진단평가 결과 김 씨는 사이코패스로 판명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로 알려진 PCLR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5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하는데
김 씨의 정확한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송치 결정서에서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고가의 데이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게 하고 먼저 모텔 투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대가성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회피하고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약물 사용을 마음먹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약이 든 음료를 마신 첫 번째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사건이나 챗GPT 검색 등을 통해 남성들에게 건넨 약물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은 이 같은 경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조만간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됐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에 연루된 병원장과 의사, 산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태아의 임신 주수가 높아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있었고 또 사건 당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났던 이상 이들의 범행을 살인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장 윤모 씨, 집도이 신모 씨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는데 산모 권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위기 임산부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권 씨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절박한 여성을 절차를 마치 다 알아봤어야 되는 그 어떤 의무가 있는 것처럼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요. 법원 밖에서 권 씨를 지원해 오던 시민단체도 개인이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비범죄화 이후에 제대로 된 의료 체계를 만든 다른 국가에서는 명확하게 그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질문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재판부 역시 헌재 결정 이후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 유산유도제 도입 등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7년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지난주에 경북 영주시 아산에 공군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죠. 함께 훈련하던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군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조종사가 전투기 간 거리를 오판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저녁 영주 야산에 추락한 F-16 전투기는 사고 30분 전 충주 기지에서 같은 기종 전투기 한 대와 함께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중 충돌은 야간 훈련 최종 절차인 전투 피해 점검 중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무 수행 직후 기체의 손상 여부를 동료 조종사끼리 서로 확인하는 절차인데 맨눈으로 하다 보니 근접 비행을 하게 된다고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전투기 2대가 정해진 공역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선회하는 과정에서 1번기 왼쪽 연료 탱크와 2번기 오른쪽 날개가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1번기는 조종에 문제가 없어 기지로 복귀했고 2번기는 충격으로 인해 조종 계통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조종사가 민가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비상탈출했습니다. 공군은 야간 투시경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번기 조종사가 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2번기와 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 기체 간 충돌로 이어졌던 겁니다. 투시경은 빛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식별을 돕는 필수 장비지만 시야 각을 좁게 하고 원근감을 헤쳐 반복 숙달이 필요합니다. 사고기 조종사들은 모두 대위로
각각 1000시간, 500시간씩 비행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야간 투시경을 차고 비행한 시간은 수십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군은 조종사 교육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9입니다. 서울 강처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화상을 입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뒤 범행 2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중앙일보 기사는 급격히 얼어붙은 중동 정세에 국내 산업계의 소갈이도 깊어진다는 내용인데요. 발주 지연 폭탄을 포함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중동 사업은 단순 제품 수출보단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에 더 취약한데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해 발주가 지연되면 착공 일정부터 공정,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겠죠. 치솟는 국제유가와 해상 운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극동까지 노선 기준으로 대형 유조선의 운임은 한 달 전보다 3배나 뛰었습니다. 수출 기업의 물류 부담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가뜩이나 업황이 안 좋은 건설사들은 원가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까지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중동 인프라 사업 발주가 지연되면 건설과 플랜트, 전력기기까지 수주 사업 전반이 위축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란은 진짜 무기엔 아직 손도 안 댔다고 주장하는데 이란의 주요 군사 자원엔 어떤 게 있는지 또 숨겨둔 극초음속 미사일을 꺼낼지 조선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이란 국방부는 전쟁 초기부터 모든 첨단 무기와 장비를 투입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이란이 현재 가동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2,000기 이상이라고 밝혔고요. 최대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중동 대부분이 사정권입니다. 무엇보다 비장의 카드로 꼽히는 건 페르시아어로 정복자를 뜻하는 파타흐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인 아이언돔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대당 약 3천만 원의 샤헤드 드론은 상대의 60억짜리 요격 미사일을 소전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란의 무기 생산 시설 대부분이 지하에 구축돼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이 지상군 투입 없이는 완전히 파괴하지 못할 거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핵심 전력이 더 빠르게 소진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끝으로 볼 서울신문은 현대전의 최강 무기로 떠오른 드론에 주목했습니다. 국내 업계도 드론 개발에 참전한다는 내용의 기사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이란의 일회용 자폭 드론 샤헤드 136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드론으로 상대방의 소모전을 유도하는 게 이란의 전략이라고 방금 전해드렸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저비용, 정밀 타격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드론이 상대 방공망의 비용 구조를 흔드는 확실한 현대전의 주력 무기가 된 건데요. 이에 국내 방산 업체들도 인공지능에 기반한 드론과 무인기 개발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등이 대표적입니다. 업계에선 자폭 드론의 대량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우리 야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체코를 상대로 WBC 첫 경기를 치릅니다. 일본 오키나와와 오사카에서 평가전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린 우리 대표팀은 어제 경기가 열리는 도쿄돔에서 공식 훈련을 갖고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표팀의 류지연 감독은 선수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진정성에 기대를 건다며 지난 3번의 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의 아쉬움을 씻고 이번엔 꼭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두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는 20일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BTS가 타이틀곡 스윙을 비롯한 5집 트랙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모두 14곡으로 구성된 곡 이름을 공개하면서 새 앨범이 BTS의 정체성과 지난 여정에서 쌓은 정서를 아우른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타이틀곡인 스윙은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가는 자세를 노래하는데 리더 RM이 작사 전반을 맡았습니다. 오늘이 봄의 3번째 절기 경칩인데요. 날은 온화하지만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직은 대기질이 무난하지만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대구와 경북 등 남부지방도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대 15cm 이상, 영서에도 최고 8cm, 경기와 충북 북부에도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눈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기 정체로 스모그가 지속하고 밤사이 비와 눈이 더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와 빙판길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제법 쌀쌀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6도, 대구는 1.3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서울이 13도로 예년 기온이 4도가량 웃돌겠고 대전과 대구 16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눈비가 모두 그친 뒤 이후 주말에는 영하권의 아침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계절은 봄을 향하고 있지만 날씨는 아직 겨울과 봄을 오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나타나면서 면역력 잃기 쉬우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